명절마다 국밥집 딸이라던 그녀. 그런데 호텔 매니저가 절 보며 말했죠. 대표님, 자리 준비됐습니다. 포크 떨어지는 소리 한번 3년 뒤집히는데 3초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사람을 직업으로 재단한 대가를 보여드릴게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의 공기를 천천히 흔들었다. 한지혜는 냄비 뚜껑 틈으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다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하얀 김줄기가 천장에 닿아 흩어지는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이 냄새 우리 집의 시작이었는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익숙한 냄새가 퍼질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다. 냄새가 익숙해질수록 난 늘 같은 자리에서 무시당했다. 그 생각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왔다. 뚜껑을 들어 올리자 진한 사골 국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뼈에서 우러난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지만 거실에서 날아온 한마디가 그 온기를 깨뜨렸다. 국밥집 딸이라 그런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불러대네? 예의가 없어. 공기가 순간 식었다. 지은의 손이 국자 위에서 멈췄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차가웠다. 윤영애, 남편의 동생이자 이비인후과 의사.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깔끔했고 오늘은 유리처럼 차가웠다. 지은은 가스불에 파란 불꽃을 내려보았다. 불꽃이 냄비 바닥을 핥으며 춤추고 있었다. 부엌은 따뜻했고 거실은 유리처럼 차가웠다. 그 온도 차이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거실로 나서며 지은이 차분히 말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게 그게 그렇게 불편해요? 영애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붉은 매니큐어가 조명에 반짝였다.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저처럼 배운 사람들은 그런 기분부터 지켜요.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삼켰다. 하지만 말은 결국 김처럼 새어나왔다. 배웠다는 게 사람 무시하는 법부터 배우는 건가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영애는 고개를 들어 비웃듯 웃었다. 또 감정적으로 나오시네. 형님은 늘 그래요. 그래서 못 배운 티가 나는 거예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감정적이라 끓는다고 다들 끓는 건 아닌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냄비 속 국물은 여전히 보글보글 거렸고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그때 영애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병원 두 글자가 떴다. 영애는 눈을 피하더니 급히 전화를 받았다. 네, 선생님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떨렸다. 지은은 냄비 뚜껑을 덮으며 귀를 기울였다. 그건 다음 주까진 힘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짧은 침묵 후 통화가 끊겼다. 그녀의 손끝이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영애가 돌아왔을 때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병원 일이에요. 평소의 여유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초조함이 스쳤다. 지은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명절에 병원에서 급히 전화라 그건 변명일지도 몰라. 그녀의 눈이 살짝 좁혀졌다. 끓는 냄비에서 하얀 김이 다시 피어올랐다. 보글보글 소리가 조금 더 세졌다. 지은은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서 맛봤다. 짭조름한데 어딘가 씁쓸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말했다. 언젠가 이 말들 그대로 돌려줄 날이 오겠지. 그 생각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거실에서 영애가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형님, 오늘은 일찍 가봐야겠어요.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래요? 저녁은 같이 먹고 가려던 건데. 다음에요. 가방을 든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현관까지 따라 나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요, 조심히 가요. 문이 닫히는 순간 부엌에서 다시 보글보글 소리가 퍼졌다. 이번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마치 어떤 결심이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는 듯했다. 차골 냄새가 집안 구석까지 배어들었다. 지은은 불을 줄이며 국자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잠들어 있었다. 끓는다고 다들 끓는 건 아니야 하지만 끓을 땐 확실히 끓어야지. 불꽃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마음도 그렇게 흔들리다. 곧 다시 중심을 잡았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며 부엌을 붉게 물들였다. 보글보글 국물의 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니었다. 지은에게는 오래 묵은 한숨이, 오래된 기억이, 그리고 다가올 복수의 서막이 함께 끓고 있었다. 보글보글 끓던 소리가 천천히 잦아들었다. 영애가 떠난 뒤 공기가 달라졌다. 따뜻해야 할 냄새가 묘하게 식어 있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녀가 앉았던 소파를 바라봤다. 방석은 여전히 눌린 채로 남아있었다. 마치 아직도 그녀의 말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부엌으로 돌아오니 사골 냄비가 희미하게 김을 내뿜고 있었다. 뚜껑을 열자 국물이 더 묽어져 있었다. 가스불의 파란 불꽃이 어딘가 약해 보였다. 이상해.
내 목소리가 타일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부엌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낯설었다. 조용한 게 아니라 비어 있었다. 국자로 국물을 젓자 갈색 물결이 일었다가 사라졌다. 그 소용돌이를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뭐가 이렇게 허전하지? 국물의 표면처럼 마음속에도 미세한 금이 생기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가자 창문을 통과한 빗줄기가 천천히 움직였다. 먼지들이 공중에서 떠다니며 춤을 추듯 빛에 부딪혔다. 그 속에서 검은 전선 하나가 보였다. 테이블 아래 충전기가 느슨하게 늘어져 있었다. 영애가 급히 나갔다면 저건 절대 두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코드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형님, 충전기 거기 두고 온 것 같아요. 응, 테이블 위에 있어. 지금은 필요 없어요. 다음에 올 때 가져갈게요. 목소리가 달랐다. 평소의 냉정함 대신 뭔가 눌린 듯한 조심스러움. 그녀가 나에게 부탁을 하는 건 처음이었다. 언제 오실 건데요? 며칠 후쯤 병원 일이 좀 복잡해서요. 통화가 끝났다. 1분 7초. 그녀답지 않게 짧았다. 나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바닥에 미세한 땀이 배어 있었다. 거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전등을 켜려다 멈췄다. 조용한 어둠 속이 오히려 더 선명했다. 시계 초침이 틱틱 소리를 냈다. 냉장고의 웅음, 북물의 잔열이 내 숨소리와 섞였다. 그때 소파 옆 바닥에서 흰 종이 한 장이 보였다. 나는 종이를 주워 들었다. 조명에 비친 글씨. 진료비 영수증. 환자 이름 윤영애. 손끝이 식었다.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환자가 될 이유가 있을까?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영수증을 더 가까이 당겼다. 진료 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명 불안장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항상 자신만만하던 그녀가? 모든 걸 가르치듯 말하던 사람이 불안장애라니. 문득 지난 명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배운 사람들은 기본부터 지켜요. 그 말이 귓가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이제는 그 말조차 떨리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공기가 목을 통과하지 않았다. 가슴이 막혔다. 뚜껑을 열자 사골 냄새가 퍼졌다. 이번엔 구수하지 않았다. 살짝 쓴내가 섞여 있었다. 너무 오래 끓인 국물은 결국 맛을 잃는다. 사람의 관계도 거짓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스를 껐다. 불꽃이 사라지자 부엌이 고요해졌다. 오직 냉장고 모터의 낮은 진동만이 남았다. 나는 영수증을 다시 펼쳤다. 처방전에는 신경안정제가 적혀 있었다. 글자들이 작게 흔들렸다. 노을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천천히 가구 위를 덮었다. 빛은 따뜻했지만 내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영애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조심스러움, 그 낮은 울림. 그건 자신감이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제는 그 말이 가엾게 들리네. 작은 영수증 한 장. 그러나 그 안에는 그녀의 세계가 금이 가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창문 틈새로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영수증을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부엌에서 여전히 사골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따뜻하지 않았다. 조용히 끓던 진실의 냄새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영애의 이름이 가진 진짜 의미를 이해했다.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영애. 며칠 만에 연락이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메시지를 읽는 동안 나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어머님 생신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짧고 공손했다. 평소의 명령조가 아니라 묻는 말투였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드리퍼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물이 원두 위로 스며들며 소리를 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이번에는 밖에서 하면 어떨까? 뱀뱀 호텔 뷔페 괜찮던데.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진동이 다시 울렸다. 전화였다. 형님, 뱀뱀 호텔이요? 놀란 기색이 그대로 들렸다. 응.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거기 1인당 10만 원 넘어요. 형님이 낼 수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식었다. 커피 향도 순간 사라진 듯했다. 응, 괜찮아. 내가 낼게. 정말요? 국밥이 생각보다 오래 끓거든요. 그만큼 깊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예전 같으면 장난 섞인 말이 나왔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예약은 제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네. 통화가 끊기자 부엌에는 커피 내리는 소리만 남았다. 뚝뚝. 천천히 떨어지는 갈색 물방울. 나는 그 리듬이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걸 느꼈다.
늦은 오후에 빛이 창문을 스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남긴 파동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식었다. 며칠 전 서랍 휩쓰기 넣은 영수증이 떠올랐다. 불안장애, 신경안정제. 완벽해 보이던 그녀의 균열이 내 머릿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형님, 혹시 미리 계산하시는 거면 현금으로 하시나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을 감싸며 내려갔다. 카드로요. 왜요? 아, 그냥요. 궁금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번엔 더 낮았다.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냉장고의 웅음과 초침 소리만 방 안을 메웠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노을이 천천히 빌라 옥상 위로 번지고 있었다. 부엌의 불빛은 따뜻했지만 내 표정은 차가웠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다. 영애가 연락 왔다며? 생신 이야기라던데? 응. 뱀뱀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 거기 비싸지 않아? 괜찮아. 감당할 수 있어.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영애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응. 요즘은 좀 조심스러워졌어. 뭔가 달라. 그 대화를 마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스크린에 비친 내 얼굴이 커피색 조명에 잠겨 있었다. 이건 단순한 생신 자리가 아니다. 나를 증명하는 자리다. 밤이 되자 방은 고요해졌다. 노트북을 켜고 뱀뱀 호텔 사이트를 열었다. 디너 뷔페 가격 1인 12만 원. 손끝이 잠시 멈췄지만 이내 키보드를 눌렀다. 날짜, 인원 6명. 요청 사항 칸에 타이핑했다. 생신 케이크 준비 부탁드립니다. 결제 화면이 떴다. 카드 번호를 입력하며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허세가 아니다. 나를 증명하는 방식이야. 72만 원. 확인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예약 완료 문구가 떴다. 곧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예약 완료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뱀뱀 호텔 디너 뷔페. 시어머니의 고맙다는 답장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신우이는 하트를 보냈다. 그리고 한참 후 영애의 답장이 떴다. 수고하셨습니다. 단 5글자. 그녀의 말투엔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확신을 느꼈다. 이 초대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걸. 창밖의 불빛이 식탁 위를 스쳤다. 내 얼굴 절반만을 비추고 나머지는 어둠 속에 잠겼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낮게 속삭였다. 이제부터야. 그녀의 완벽한 세계에 생긴 균열은 이 초대장에서 시작될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렸다. 14층. 뱀뱀 호텔 디너 뷔페의 은빛 조명이 복도 벽을 따라 번져 있었다. 향긋한 꽃내음과 낮게 깔린 피아노 선율이 고급스러운 긴장을 자아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시어머니는 새 한복을 곱게 입으셨고 남편은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신우이 부부도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모두 들떠 있었지만 공기 어딘가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애가 도착했다. 늦어서 죄송해요. 병원 일이 좀 길어져서요. 평소에 여유는 없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 밑 다크서클이 진했다. 그녀의 입꼬리는 미소를 띄었지만 눈동자는 피곤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요. 이제 들어가요. 나는 문을 열었다.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의 불빛이 흘러나왔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홀 안에는 은빛 식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웨이터들의 발소리가 부드러운 리듬처럼 깔려 있었다. 호텔 특유의 냉기와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엔 알 수 없는 예감이 일었다. 오늘은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았다. 예약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지은입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매니저가 예약 목록을 확인하더니 얼굴을 들었다. 그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 대표님! 정적이 퍼졌다. 순간 공기 중의 온도가 변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 주셔서 특별히 준비해두었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홀 전체로 퍼지며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향했다. 숟가락을 들던 사람들마저 멈췄다. 나는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대표님이라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놀람과 의심이 뒤섞인 어조였다. 그게... 영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핸드백 끈이 손가락 사이에서 꼬였다. 매니저는 여전히 화난 얼굴로 말했다. 한 그릇 본가국밥 회장님 따님이시잖아요. 저희 호텔 단골 고객이십니다. 쨍그랑 포크가 바닥에 떨어졌다. 영애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진 포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또렷한 금속음을 냈다.
그 소리가 잔잔한 음악을 밀어내듯 홀 전체를 울렸다. 형님, 회장님 따님이시라고요? 영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당당하던 음성이 낯설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국밥집 맞아요. 다만 불을 끄지 않았을 뿐이에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말이었다. 지금은 전국 200호점이에요. 아버지가 만든 이름 그대로 써요. 한 그릇 본가 국밥.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했다. 샹들리에 불빛이 식탁 위를 스치며 영애의 창백한 얼굴을 더 또렷하게 비췄다. 가족들의 표정이 하나씩 변해갔다. 시어머니는 놀람을, 시누이는 당황을, 남편은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영애의 얼굴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있었다. 충격, 혼란, 그리고 붕괴. 그녀가 나를 향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평온하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참고 눌러왔던 무게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이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끓고 있었다니 나조차 놀라웠다. 매니저가 우리를 VIP석으로 안내했다. 창가 자리였다. 커다란 통유리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수천 개의 불빛이 별처럼 흩어졌지만 우리 테이블 위의 공기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은아, 왜 말 안 했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나는 시선을 들었다. 사람의 크기는 직함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뉴판을 들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글자를 읽지 못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승리였지만 완전히 기쁜 승리는 아니었다. 음식을 가지러 뷔페대로 향했다. 영애가 따라왔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을 톡톡 울렸다. 형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럼, 그동안 제가...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샐러드를 접시에 담으며 조용히 말했다. 영애 씨가 저를 어떻게 봤는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저를 바꾸진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국밥집 딸이에요. 다만 그 국밥집이 좀 퍼졌을 뿐이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깨가 내려앉고 눈빛이 공허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구나 싶었다. 진짜 품격은 높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버티는 데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다.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케이크 초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이 반짝이며 그녀의 얼굴을 환히 비췄다. 지은아, 케이크 고마워.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당연하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시간 끓여낸 인내의 맛이 섞여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애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내일 병원에 일찍 나가야 해서요. 벌써? 케이크도 안 드시고? 배가 불러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걸음은 무거웠다. 하이힐이 복도를 울리며 멀어질수록 음악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들이 도시를 덮고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지만 어떤 빛은 금세 꺼지기도 한다. 샹들리에 불빛이 다시 흔들리며 영애의 빈자리를 더 선명하게 비췄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승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달콤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이긴 밤이었다. 현관문이 닫히자 어둠이 따라 들어왔다. 아파트 복도 센서등이 꺼지며 집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는 신발장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그런데 들숨마다 공기가 뻣뻣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부서지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니 냉장고 모터 소리만 미세하게 울렸다. TV도 꺼져 있었다. 정적이 벽을 타고 흘러나왔다. 나는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의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완벽한 자세, 단정한 손끝. 그런데 지금 그 완벽함이 내 허물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예약 전문서적이 수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자존심이었다. 오늘은 그저 빛바랜 종이 덤이었다. 그 위로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한지은. 형님. 그녀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국밥집 딸이라며 무시하던 이름. 하지만 오늘 그 이름은 내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이어진 조명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지만 내 안의 어둠은 그만큼 더 짙어졌다. 나는 병원 서랍 속에 숨겨둔 진단서를 떠올렸다. 불안장애,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 의사였던 내가 이제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조롱했다. 휴대폰을 켰다.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화면을 채웠다. 급여 송금 언제 가능하신가요? 리스비 이체 확인 요청드립니다. 내일 환자 2명 취소됐습니다. 모두 돈 실패, 책임.
나는 손가락을 떨며 화면을 껐다. 나는 의사였다. 명문대를 나왔고 레지던트를 버텼고 개원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매달 연체와 독촉에 시달리는 병원 원장. 하얀 가운 속에 숨은 초라한 인간. 벽에 걸린 의사 면허증이 눈에 들어왔다. 유리 액자 안에 금박 글자가 조명에 반짝였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아래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의대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 영애가 해냈다. 그때의 눈물은 온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차갑고 건조했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렸다. 그 리듬이 내 심장 박동과 뒤섞였다. 나는 핸드백을 열어 약통을 꺼냈다. 하얀 알약 2개가 손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물 한 모금과 함께 삼켰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그 쓴맛이 오늘의 나를 정확히 설명했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의 미세한 진동이 눈에 보였다. 그 깜빡임이 내 마음의 불안과 닮아 있었다. 나는 속으로 되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의대 시절엔 세상이 내 손안에 있었다. 하얀 가운, 선생님이라는 호칭, 환자들의 신뢰. 그 모든 게 나를 세우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의료는 이상이 아니라 사업이었다. 환자보다 전기세, 진료보다 임대료. 하루하루 계산기를 두드리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그래도 인정하기 싫었다. 가족들 앞에서는, 특히 형님 앞에서는. 그래서 더 거만했고 더 냉정했다.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방어막은 산산조각 났다. 호텔의 밝은 조명 아래 내가 믿어온 우월감이 바닥까지 무너졌다. 국밥집 딸. 그 단어가 내 귀에 다시 울렸다. 이제는 나보다 단단한 이름이었다. 그녀는 땀으로 이뤄낸 사람이었다. 나는 타이틀로 포장한 사람이었고. 휴대폰이 진동했다. 원장님, 전기세 연체 고지서가 내일 도착합니다. 나는 화면을 껐다. 검은 화면이 거울처럼 내 얼굴을 비췄다. 지쳐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낯설었다. 눈 밑에 잔주름이 선명했다. 빛 대신 호흡이 들렸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창밖에 가로등이 깜빡였다. 어둠이 잠시 덮였다가 다시 빛이 돌아왔다. 그 불안한 깜빡임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나도 그런 존재일지 모른다. 꺼질 듯 흔들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불빛. 나는 내 안의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으로 피하지 않았다. 언젠가 나도 그녀처럼 내 이름으로 서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시간이다. 빛이 아니어도 좋다.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호흡으로 시작하자. 나는 불을 껐다. 거실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밖의 가로등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 희미한 불빛이 내 얼굴에 닿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편해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내 안의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다. 새벽 6시 창문 틈으로 차가운 빛이 스며들었다. 영애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목이 뻣뻣했고 어깨가 무겁게 눌려 있었다. 하지만 정신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밤새 뒤엉켜 있던 생각들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익숙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다. 영애는 천천히 일어나 가스를 껐다. 김이 허공으로 피어올라 이내 사라졌다. 그 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숨기지 말자.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지운 얼굴이 낯설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 푸석한 입술, 매끈하지 않은 피부. 이게 나였다. 완벽한 얼굴 뒤에 감춰진 진짜 모습.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았다. 이 차가움이 오히려 좋네. 물방울이 턱선을 타고 떨어졌다. 그 순간 마음속까지 식던 두려움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이제는 감추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랍을 열었다. 종이 한 장이 보였다. 불 한 장에 검은 글씨가 여전히 또렷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핸드백에 넣었다. 오늘은 이걸 숨기지 않을 것이다. 옷장을 열었다. 평소처럼 브랜드 정장이 걸려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대신 검은 니트와 청바지를 꺼냈다. 정직하고 편안한 옷. 거울에 비친 모습은 차분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다. 립스틱 대신 립밤만. 완벽 대신 진심을 선택했다. 휴대폰을 들었다. 한지은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손끝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이제는 숨는 게 더 아팠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4번째에서 끊겼다. 영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걸었다. 도망치지 말자. 이번엔 2번 만에 연결됐다. 여보세요? 한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지만 따뜻했다. 형님, 저 영애예요. 아, 영애씨. 무슨 일이에요? 혹시 오늘 뵐 수 있을까요? 짧은 침묵. 영애는 숨을 죽였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다. 언제요? 지금이라도요. 지금요? 벌써 7시인데.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요. 잠시 정적 뒤에 한숨이 들렸다. 좋아요. 회사 근처 카페로 와요. 주소 보낼게요. 그 한마디에 영애는 어깨가 풀렸다. 곧 문자 한 줄이 도착했다. 9시. 천천히 오세요. 그 단 한 줄이 눈물나게 따뜻했다. 영애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전보다 단정했다. 오늘은 숨지 말자. 그녀는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다. 지하철을 탔다. 창문에 비친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피곤한 직장인, 무표정한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자신도 그저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9시를 조금 넘었다. 유리창 너머로 한지은이 보였다. 커피잔 옆에 노트북을 두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영애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자존심, 가식, 두려움. 그 모든 걸 내려놓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손으로 문을 밀었다. 종이 딸랑 울렸다. 한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엔 비난도 냉기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눈이었다. 일찍 오셨네요.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짧은 인사 뒤 한지은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영애는 핸드백을 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접혀있던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지은이 종이를 집어들었다. 불안장해. 그녀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비난은 없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이 영애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병원이 문 닫게 생겼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약한 자신을 꺼내놓았다. 괜찮아요. 한지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무릎이 꺾일 땐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하라는 신호래요. 영애는 그 말을 한참 삼켰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유리잔 위로 커피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이 꼭 새로운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영애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림자 아래로 무릎이 닿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 무릎이 천천히 떨리며 다시 일어섰다. 에어컨이 멈췄다. 카페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지은은 영애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종이를 바라봤다. 불안장해. 두 글자가 형광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동안 말없이 쌓였던 감정들이 그 작은 종이 한 장 위에서 조용히 터지고 있었다. 병원이 문 닫게 생겼다고 하셨죠? 지은은 커피잔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묘하게 차가웠다. 네, 적자가 너무 심해서요. 영애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완벽한 발음, 단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자신이 없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임대료 석달 밀렸어요. 장비 리스료도 연체됐고 직원들 급여도. 말이 끝나기 전 영애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완벽하게 매만진 머리카락 사이로 흰 새치 몇 가닥이 보였다. 그 순간 지은은 알았다. 지금 이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무너진 인간 그 자체라는 것을. 그동안 명절마다 바빠서 못 온다고 하신 건 거짓말이었어요. 짧고 명확한 고백이었다. 창피했어요. 형님 앞에서 실패한 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지은은 손가락을 천천히 풀며 숨을 고르려 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항복이었고 동시에 용기였다. 그녀의 입에서 가볍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도와달라고 하려고요. 영애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돈을 빌려달라는 건가요? 공증 써드릴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평생 갚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이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웠다. 지은은 잠시 커피를 마셨다. 쓴 향이 혀끝을 감돌았다. 그 쓴맛이 꼭 현실의 냉기 같았다. 영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잔을 놓칠까봐 조심스레 붙잡고 있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2억 정도면 숨통은 트일 것 같아요. 그 말이 공기 중에 가볍게 떠올랐다가 금세 가라앉았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그 숫자가 돈의 무게라기보다 관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영애 씨. 지은은 부드럽게 이름을 불렀다. 그 작은 호칭 하나에 영애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아버지는 가족끼리 동거래 안 하셨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정이 깨지니까. 영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럼 안 돼요. 짧고 확실한 대답이었다. 냉정했지만 그 속엔 애틋함이 스며 있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둘 사이를 지나던 사람들의 발소리, 에스프레소 기계의 증기음이 멀어졌다. 그 모든 소리가 멈춘 듯 느껴졌다. 지은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대신 영애가 고개를 들었다. 밥은 사줄게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우리 집 국밥 괜찮겠어요? 냄새 좀 심한데. 순간 영애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눈가가 젖었다. 참았던 감정이 터지는 듯 작은 울음이 새어나왔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울음은 작았지만 오래 울려 퍼졌다. 지은은 잠시 그 울음을 지켜봤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컵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져 테이블 위에 번졌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인간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진심을 말할 때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인 영애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우리 집 국밥은 냄새는 심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그 말은 위로이자 경계였다. 동정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여지를 주는 말이었다. 잠시 후 멈췄던 에어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바람이 천천히 돌며 식은 공기를 흩어냈다. 영애는 눈가를 닫고 진단서를 접었다. 천천히 가방 안에 넣었다. 형님, 그럼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어때요? 집에서요? 네, 제가 직접 끓여드릴게요. 사골 우린 진짜 국밥으로. 영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지은도 그 미소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창밖 햇살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온 빛이 테이블 위 커피잔을 비추며 반짝였다. 지은은 생각했다. 국밥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온기는 식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 온기가 오늘 밤 우리 식탁에도 번져갈 거라고. 햇빛이 부엌 타일을 따라 미끄러졌다. 며칠이 흘렀다. 영애와의 저녁 이후로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무겁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 속에 아주 미세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받았다. 찬물이 스테인리스 바닥을 두드리며 투명한 소리를 냈다. 가스를 켜자 파란 불꽃이 타올랐다. 불빛이 반짝이며 주전자 밑면을 감쌌다. 창문을 조금 열자 바람이 스며들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시원한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다. 영애한테서 연락 왔어? 어제 문자 왔어요. 뭐라고? 감사하다고요.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그래, 많이 버텼나 보네. 그럴 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고요한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나는 국자로 물을 살짝 저었다. 소용돌이가 생겼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서랍에서 녹차를 꺼냈다. 뜨거운 물에 차짚을 넣자 연한 빛이 퍼졌다. 차향이 부엌에 번졌다. 찻잔 2개를 꺼내 차를 따랐다. 거실로 가져가 남편 앞에 놓았다. 이 차 어디서 산 거야? 영애가 줬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그래? 향 좋다. 남편이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응. 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더라. 요리 말이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내가 선생님이네. 그가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그 짧은 대화가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화였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영애의 이름이 떴다. 형님, 저 오늘 병원 정리하고 왔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수고하셨어요. 잠시 후 또 한 줄이 왔다. 내일 찾아뵈어도 될까요? 국밥 정말 맛있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언제든지요. 부엌으로 돌아와 냄비를 꺼냈다. 며칠 전 영애에게 국밥을 끓여주던 그 사골 냄비였다. 손잡이에 남은 미세한 자국이 그날의 온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물을 붓고 사골을 넣었다. 불을 켜자 하얀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이번엔 그 냄새가 무겁지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였다. 남편이 주문한 책이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뭐예요? 요리책. 국물 요리 전문서래. 그는 책을 펼치며 웃었다. 사골국, 곰탕, 설렁탕 페이지마다 김이 피어오르는 사진들이 있었다. 이거 보니까 너 국물 저을 때 표정이 생각나네. 표정이요? 진지하더라. 꼭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국물엔 정성이 필요하니까요. 부엌으로 돌아오니 냄비에서 하얀 거품이 부풀고 있었다. 나는 국자로 거품을 걷어냈다. 맑은 국물이 드러났다. 뚜껑을 덮고 불을 줄였다. 이제 천천히 오래 끓일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주황빛이 부엌 벽을 타고 번졌다. 냄비 위로 올라오는 김이 노을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 빛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흩어졌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형님,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냄비 뚜껑을 살짝 열었다. 구수한 향이 퍼졌다. 물론이죠. 내일 오세요. 정말요? 감사해요. 국밥부터 시작해요. 기본이니까. 네, 열심히 배울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냄비를 바라봤다. 국물이 천천히 끓고 있었다. 김이 피어올라 천장으로 번졌다가 부드럽게 흩어졌다. 그 김이 오래된 감정의 흔적들을 덮어주는 듯했다. 잠시 후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냄비 뚜껑이 살짝 움직였다. 그 순간 문득 생각났다. 삶이란 건 결국 식어도 다시 끓는다는 걸. 그리고 그 온기가 내일 이 식탁 위에서 다시 피어오를 거라는 걸. 부엌이 따뜻했다. 아니, 마음이 그랬다.